수진아, 엄마가 어디 갔어? 무서워. 제발 날 버리지 마. 차가워. 너무 차가워. 살려줘. 제발 날 살려줘. 수진아.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20년 전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다니. 지금 이게 꿈인가? 아니면 신이 내게 준 행운의 기회인가?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제게 이른 새벽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의식이었죠. 서늘한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고 이슬 맺힌 풀잎들이 발목을 간지렸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홀로 조용히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 없는 이 산속에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폐가가 된 옛 산장 근처를 지나는데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 마이너스 미약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의 새벽에 사람이라니. 혹시 조난자? 아니면 다친 등산객?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폐가 건물 뒤편 쓰러진 나무 밑동 옆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옷, 흙투성이 얼굴,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발의 수척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떨리는 입술. 그러나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가 이렇게 변해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한솔그룹 회장 박정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사람. 손전등을 든 제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강민희 씨, 당신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요. 회의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박정수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었죠. 회장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회계장부 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실? 박정수 회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증거가 여기 다 있소.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건 조작된 겁니다. 나가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10년을 성실하게 일한 회사에서 단 하루 만에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손전등 불빛 아래 웅크린 노인을 보며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신이 내게 준 복수의 기회인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면 됩니다. 못 본 척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원수입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인이 저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동물의 눈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든 그건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지?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긁힌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노인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 그게 누구지? 아, 박정수 회장의 딸 이름이 박수진이었지.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가 어디 갔어? 아,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저는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놔둬. 이 사람은 너한테 그랬잖아. 차갑게 내 인생을 무너뜨렸잖아.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무리 원수라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박정수 회장을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욕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할까? 그런데 막상 그가 제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으니 복수고 뭐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에휴, 정말. 저는 노인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제 몸에 기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벌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노인을 업고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해 노인을 객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노인은 가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하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해열제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20년 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즉시 해고 조치. 저는 그 종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원수가 내 방에 누워 있어. 내가 그를 구해줬어. 나 정말 바보 아니야? 해고 통지서를 다시 트렁크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객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기억할까요?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아직 저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여전히 제 민박집 객실에 누워 있었고 저는 매일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음을 끓이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받았어야 했던 돌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25에 모두 여의었고 저는 평생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원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물. 박정수 회장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떠서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물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고 저는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이 사람은 분명히 치매에 걸렸습니다. 증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한눈에 보였고 멀리 도로를 따라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솔그룹 박정수 회장이 나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신고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월요일 새벽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준혁? 박정수 회장의 장남이자 한솔그룹 부회장. 저희 가족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박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보신 분은 즉시 경찰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준영 옆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 박정수 회장의 딸. 아버지,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박수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살해금을 준비했다고? 웃기는 소리. 저는 객실로 가서 박정수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파리한 입술, 떨리는 손가락. 이 사람이 정말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버려진 걸까요? 저는 문득 그의 옷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 저는 세탁실로 가서 비닐봉지에 담아둔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고급 양복이었습니다. 브랜드 태그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통 흙투성이에 찢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모든 걸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실종된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산속에 버린 거야. 그렇다면 누가, 왜? 대답은 뻔했습니다. 가족. 저 TV에서 눈물 연기를 하던 자식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상, 강민희 씨 회의실로 오시죠.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에 박정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희 씨, 당신이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나왔소. 네. 그게 무슨... 이 장부를 보시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소. 재무이사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소리요?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잖아요. 회계장부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고. 순간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민희 씨, 당신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요.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시오.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면서 박정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숨소리, 평온한 얼굴.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 회사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떤 회사에서도 일할 수 없었어요.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기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어요. 횡령범의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다들 저를 의심했거든요. 진짜 횡령한 거 아니냐고. 밤은 깊어갔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쳤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산속에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제 앞에 있네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복수할 기회잖아요. 그죠? 제가 당신을 그냥 산에 내버려뒀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경찰에 신고해서 살해금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당신을 여기 데려온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문가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TV에서 본 저 자식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들이 정말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버림받음이 있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냉혹하게 쫓겨나는 것, 그리고 박정수 회장이 받은 것처럼 가족에게 산속에 버려지는 것. 어느 쪽이 더 잔인할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따뜻했고 산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민박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예약 없이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직 성수기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가까워지는 소리. 저는 빨래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흰색 경찰차 2대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관,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민박집 주인이신가요? 중년 경찰관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대답했습니다. 춘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실종자 수색 때문에 이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지만 확실히 그였습니다.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세요? 이분이 한솔그룹 박정수 회장인데 일주일 전부터 실종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상 근처래요. 일주일? 그건 제가 그를 발견한 때와 비슷했습니다. 아,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봤어요. 저도 이 근처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 그런 분은 본 적이 없네요. 여자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민박 손님은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비수기라 손님이 없어요. 그럼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형식적인 절차니까 이해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경찰관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누워있는 객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만약 그가 소리라도 내면 어떡하죠?
경찰관들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도 살펴보고 제 방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객실이 몇 개죠? 5개요. 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객실, 두 번째 객실을 차례로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객실, 박정수 회장이 누워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소리 내지 마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새벽에 박정수 회장을 다락방으로 옮겨놓길 잘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나머지 객실들도 확인한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목격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 그럴게요. 경찰차가 떠나는 소리를 확인한 후 저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후,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경찰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박정수 회장을 숨기기로.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누군가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강호, 민희야, 잘 지냈어? 이강호, 제 옛 동료였습니다. 20년 전 한솔그룹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제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 여기를 어떻게 해? 내 소식 듣고 찾아왔어. 너 여기서 민박집 한다고 하더라. 강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을 뿐. 들어와.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갑자기.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오래됐잖아. 강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은 곳에 있구나. 공기도 맑고. 응.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희야, TV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박정수 회장 실종됐다는 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봤어. 어떤 기분이었어? 뭐가?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 듣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희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한테 그 사람은 특별한 의미잖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야. 응?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희야,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어. 다락방에. 뭐? 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실종자를 숨기고 있다고? 강호야, 들어봐. 나도 이게 미친 짓인 거 알아. 근데 저는 주저하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발견했는지,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강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보여줄게. 저는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호가 그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이곳저곳을 진찰했습니다. 치매야. 중증. 그치? 그런데 미니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을 숨기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강호야. 저는 강호를 보았습니다. 저 자식들한테 이 사람을 넘기고 싶지 않아. TV에서 봤잖아. 저들이 정말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아? 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복수?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을 경찰에 넘기면 저 자식들한테 갈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버려질 거야. 강호가 박정수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니야, 나는 의사야. 지금 내 앞에 환자가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럼, 하지만, 강호가 저를 보았습니다. 나는 내 친구이기도 해. 그리고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분간은 못 봤다고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이 사람 치료는 내가 할게. 제대로 된 약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해. 그리고 미니야. 강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생각해봐.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 알아. 강호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다시 박정수를 진찰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야. 열도 내렸고. 근데 치매 증상이 심각해. 아마 알츠하이머일 거야. 그럼 기억은 많이 잃어버렸을 거야.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 저는 박정수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나를.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미니야. 강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해. 이건 위험한 일이야. 경찰뿐만 아니라 저 자식들도 결국 이쪽까지 올 거야. 응.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떠난 후 저는 다락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딸아. 네. 배고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밥 해드릴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숨기고 먹이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을 저 가족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박정수 회장을 다락방에서 객실로 옮기고 아침을 준비하고 그를 씻기고 약을 먹이는 일. 강호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진찰을 해주었고 필요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아침마다 그는 저를 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정해 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지. 거짓말이었지만 그를 안심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딸 공부는 잘하고?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박정수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 이 사람이 정말 20년 전 그 냉혹한 재벌 회장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심고 땅을 고르고 있었죠.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정수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 걸어 나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마당 한쪽에 놓인 벤치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좋구나. 그죠?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우리 집 정원보다 좋은데? 저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수진아. 네. 나도 도와줄까? 아버지가요? 응. 나도 할 수 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저는 그에게 모종 상자를 건넸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땅을 파면 그가 모종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모종을 심으면 그가 물을 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일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거렸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 했다. 1시간쯤 지나서 박정수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흙이 묻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흙 묻었어요. 그래. 그가 손으로 얼굴을 닦으려다가 더 번졌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딸. 천만에요. 박정수 회장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박정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박정수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그림 그리고 싶어. 그림요? 응. 옛날에 나 그림 잘 그렸거든. 저는 서재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져왔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색연필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골랐습니다. 뭘 그릴 거예요? 비밀.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방을 정리하면서도 가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가 불렀습니다. 다 그렸어. 저는 다가가 그림을 보았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 하지만 무엇을 그렸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빨간 지붕의 작은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야. 박정수 회장이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너고 여기가 나야. 우리 둘이 사는 집. 저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뻐? 네, 예뻐요. 그럼 가져. 박정수 회장이 그림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물이야. 고마워서. 뭐가 고마우세요? 딸아, 너 나한테 잘해주잖아. 밥도 해주고 씻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 너랑 같이 있으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20년 전 제게 한 일을, 제 인생을 무너뜨린 일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정수 회장이 그려준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서툴고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강우가 저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복수?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이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박정수 회장이 그려준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우가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니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박정수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을 만났어.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서? 응. 김성민이라는 사람인데 20년 넘게 회장 옆에서 일했대.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왜?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저는 강우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만났어? 서울 카페에서. 그 사람 미니야.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어. 박준혁한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뭐래? 강우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미니야, 박정수 회장은 실종된 게 아니야. 응? 박준혁이 아버지를 산에 버린 거야.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왜? 유산 때문이야. 강우가 설명했습니다. 김성민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1년 전 박정수 회장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단계였지만 의사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기로. 회장님이 변하기 시작했대. 사람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후회를 하기 시작했대.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에 대해서. 박정수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라고. 그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 사업 경쟁에서 밀려나 파산한 중소기업 사장들, 회사 부지 개발로 쫓겨난 주민들, 그리고 미니야, 너도 그 명단에 있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너한테 보상하고 싶어 했대. 20년 전 일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으로. 하지만 박준혁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와 만나는 걸 목격했고 비서를 통해 무슨 일인지 알아냈습니다. 박준혁이 미쳤대. 자기가 평생 기다린 유산이 남한테 넘어간다고. 박준혁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박정수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회장님이 새벽에 집을 몰래 빠져나왔대. 유언장 초안과 중요한 서류들을 들고. 그래서 박준혁이 추적했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리고 산속에서 회장님을 발견했고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에 버렸어. 죽으라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미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뭐? 유언장 원본이 있대. 그리고 박준혁의 비리를 증명하는 서류도. 어디에? 회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래. 몸에 숨겼을 거라고. 저는 즉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그 양복, 아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쪽을 꼼꼼히 뒤졌습니다. 숨겨진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방수 비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하나. 본인의 전 재산 중 50%는 과거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보상합니다. 둘. 특히 강민희 씨에게는 정식으로 사과하며 명예회복과 함께 10억 원을 보상합니다. 셋. 나머지 재산은. 저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비자금 조성 증거, 횡령 증거, 뇌물수수 증거,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민희야? 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 저는 서류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다 여기 있어. 유언장도 증거들도. 그때 박정수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딸아, 네 아버지. 그거 중요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뭔지? 유언장.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 저예요. 강민희예요. 기억하세요? 박정수 회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민희 씨, 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내가 망쳤지. 아버지, 내 잘못이었소. 다 내 욕심 때문에. 박정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용서해요.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용서할게요. 박정수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호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저 자식들한테 넘기지 않을 거야. 경찰한테는? 아직 아니야. 타이밍을 봐야 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들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10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박준혁과 박수진,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 저들이 왔어. 저는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조용히 해야 해요. 박정수 회장은 잠에서 깨어나 저를 보았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쉿. 조용히 하세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거기 누구 없어요? 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솔그룹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공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실종된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노인 한 분 보신 적 없으세요? 경찰한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못 봤다고. 박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였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세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안타깝지만 전 몰라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영장이요?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찰입니까? 그냥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자식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박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강민희 씨.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누군지 다 조사했어요.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횡령죄로 쫓겨난 사람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일이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우리 아버지 숨기고 있죠? 무슨 소릴? 증거 있어요. 박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듯한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제 민박집이 선명하게 보였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민박 손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알아요.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유괴했어요. 복수하려고. 20년 전 일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실종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잘 못해드린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제 아버지라고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산에 버렸다는 거 알아요. 박준혁과 박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비서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다고. 죽으라고. 거짓말.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 비서 새끼가 지어낸 거예요. 우린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요. 그럼 왜 아버지가 산에 버려진 채 발견됐어요? 신분증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박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그가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 안 돼요. 저는 문을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뒤지고 방문을 열고 집 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는 일어나 계단을 막으려 했지만 박준혁이 저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못 숨겨요. 남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박정수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박수진이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박정수 회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박수진을 보았습니다. 누구야? 넌. 아버지, 저예요. 딸이에요. 아니야. 내 딸은 저기 있어. 박정수 회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이야. 박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세뇌한 거예요? 안 돼요. 저는 박수진을 밀쳐내고 박정수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아. 무서워.
박정수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날 데려가려고 해? 데려가지 못하게 할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박준혁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고 갑니다. 안 돼요. 당신 유괴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유괴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구한 거예요. 증거는 있어요.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네. 당신들이 아버지를 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유산 때문에. 그 유언장 어디 있어요? 안 알려줘요. 박준혁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집을 뒤져. 유언장 찾아. 남자들이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은 강호에게 맡겨뒀으니까요. 없습니다, 부회장님. 박준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요. 일단 아버지부터 모시고 갑니다. 남자들이 박정수 회장을 붙들었습니다. 싫어. 가기 싫어. 박정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딸아, 날 버리지 마. 아버지. 저는 박정수 회장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박준혁이 저를 막았습니다. 비켜요. 강민혜 씨,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가족? 당신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산에 버린 당신들이? 죽으라고 내버려둔 당신들이? 박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죠? 그럼 조용히 하세요. 남자들이 박정수 회장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딸아, 날 구해줘. 제발. 박정수 회장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미니야! 멀리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차에 실렸고 차들은 빠르게 떠나갔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니야, 정신 차렸어? 강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정수 회장님은 박준혁이 데려갔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대.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가야 해. 아버지를 구해야 해. 미니야, 지금은 안 돼. 내가 다쳤어. 상관없어. 아버지가 더 중요해. 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니야, 들어. 나한테 계획이 있어. 계획? 유언장 있잖아. 그걸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박준혁은 그게 가짜라고 할 거야. 필적 감정을 받으면 돼. 그리고 김성민 비서의 증언도 있어. 박준혁이 회장님을 버렸다는 증거.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있어. 강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준혁이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모습. 들어가서 찾아. 저를 밀치는 모습. 박정수 회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숨어서 찍었어. 증거야, 미니야. 폭행과 강제 연행의 증거. 저는 강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사흘 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솔그룹 박정수 회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친자식들이 유산을 노리고 산에 버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요. 저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사진, 상처 사진들. 그분을 보호하는 동안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박정수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준혁 부회장의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박준혁 일당이 민박집에 침입해 박정수 회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가족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냈습니다. 저는 박정수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20년 전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필요로 했고 저 역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회장님을 돌려주세요. 박준혁 씨, 박수진 씨, 당신들이 진짜 가족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제발 돌려주세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모든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솔그룹 폐륜 스캔들, 재벌 자식들, 아버지 유기, 진짜 가족은 남이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준혁 구속해라. 강민희 씨가 진짜 효녀다. 저런 자식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박정수 회장.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빛. 박준혁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희 씨는 피후견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우리 의뢰인은 친자식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자식이 아버지를 산에 버렸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비서의 증언도 있고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증인 나와서 증언하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민희 씨 피후견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박정수 회장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결혼도 친구들도. 저는 박정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앞에 쓰러져 있을 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군요. 네. 왜냐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도 결국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처럼요. 저는 박준혁을 보았습니다. 박준혁 씨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재산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달 동안 그분을 돌봤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분 곁을 지켰으니까요. 그분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중얼거릴 때 손을 잡아드렸으니까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재판장이 박정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피후견인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원하십니까? 박정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딸, 내 딸.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너, 나 버리지 마. 안 버려요. 절대로. 박정수 회장이 제 손을 꽉 쥐며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이야. 진짜 딸.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강민희를 지정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박정수 회장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겼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박준혁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항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수십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강민희 씨, 잘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이겼어요. 감동이에요. 저는 휠체어를 밀며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민박집 마당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님과 함께 심었던 고추며 상추며 작은 텃밭이 이제는 제법 풍성한 채소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마당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딸아, 오늘 날씨 좋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박정수 회장님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가끔 깨어나 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옛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희야, 오늘 회장님 상태 어때?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까 제 이름도 부르셨어요. 그거 다행이네. 강호가 청진기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이야. 약 효과가 좋은가 봐. 고마워, 강호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의사가 뭔지 알게 됐어. 강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성민 비서였습니다. 20년 넘게 박정수 회장을 모셨던 분이었죠.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성민 비서는 박정수 회장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회장님, 저 김성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박정수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민. 네, 기억하시는군요. 김성민 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강민희 씨가 진짜 따님 같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착한 딸. 김성민 비서가 저에게도 절했습니다. 강민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준혁 부회장은, 아니, 이제 부회장도 아니죠. 그 사람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존속 유기죄로요. 알고 있어요. 박수진 씨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이제 한솔그룹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민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유언장 집행 결과입니다. 피해자분들께 보상이 완료되었고 강민희 씨께도 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뜻이 대신 다른 데 쓰고 싶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요양원을 만들고 싶어요. 버려진 노인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요. 김성민 비서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딸이 살았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동화 듣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 딸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책을 읽다 말고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호야, 강호야. 강호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짚어보고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민희야, 안 돼. 안 돼요. 저는 박정수 회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돼요. 우리 요양원도 만들어야 하고 봄꽃도 같이 봐야 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강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희야, 회장님은 행복하셨을 거야. 너 덕분에. 정말 그럴까요? 그럼 마지막 2년이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박정수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제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제 이름을 떳떳이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에 좋은 분이 되셨어요. 강민희 씨 덕분에. 김성민 비서도 왔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말씀을 전하지 못했네요. 마지막 말씀이요? 재판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민희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고. 마지막에 만난 진짜 가족이었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김성민 비서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 회장님 어머니께서 회장님께 물려주신 거래요. 이제 강민희 씨가 가지세요. 진짜 딸이니까.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20년 전 간직해둔 해고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즉시 해고 조치. 이제 이 종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20년의 원망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용서해요,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 쟤를 흩어버렸습니다. 강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6개월 후, 두 번째 가족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 중턱에 지은 아름다운 건물. 마당에는 꽃이 가득했고 뒤쪽에는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개원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민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마워요. 첫 입소자는 5분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집이에요.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맞이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여긴 진짜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요양원 로비에는 박정수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박정수 회장.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강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들어가요. 어르신들 저녁 준비해야죠. 그래. 오늘 메뉴가 뭐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요. 우리는 손을 잡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바람이 불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2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 아침 준비하고, 약 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고. 하지만 그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꿈속에서 만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두 번째 가족 요양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양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입소자는 10명으로 늘어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희 원장은 여전히 매일 아침 어르신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박정수 회장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가족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어머니를 모실 곳을 찾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민희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시면 어머니도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가족이 되는 곳이니까요. 두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가족의 이야기가